요즘 많이 드시고 계신 양배추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오히려 잘못 드시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 U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요. 궤양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립니다. U는 궤양,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가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에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에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의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에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 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드실 때 150g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보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40일 정도 된 양배추는 약 모종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60일 정도 된 양배추는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닙니다.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는 생각보다 많이 크게 되는데요.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100일 정도 된 것은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120일 정도 된 양배추의 가운데 모양을 보면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결구라고 합니다.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그 결구를 양배추에 잎이 겹겹이 싸고 있는데요. 농약을 아무리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지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되는 것이죠.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의 성분, 효능, 그리고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프림입니다.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석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야자유는 중세지방산으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온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또한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완전 적다는 거죠.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플레는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긴 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 드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필요한 만큼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중 두 번째는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은 당 성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즉, 믹스커피를 마신 후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믹스커피에 설탕이 5g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유 200ml 한 잔에 칼로리가 135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 함량은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에는 큰 거 말고 작은 요구르트에도 칼로리가 45kcal, 단순당 함량도 9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50kcal 정도 되고요.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고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본다면 믹스커피가 더 좋아 보이죠? 물론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엔 단순당을 비교해 볼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에 5g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봐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믹스커피가 그만큼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거죠.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5잔, 6잔씩 이렇게 많이 드시지만 않는다면 믹스커피 하루 한 잔 정도는 건강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식후 3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 체크를 계속 하시니까 당 수치가 높지 않으신다면 2잔 정도까지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 분들 경우에는 하루에 2잔에서 3잔까지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아무리 적당량이라도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요.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건강하신 분들도 이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중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건강매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대장암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억제제는 아직까지 없지만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이 카페인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그리고 사망률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이 밝혀진 연구도 진행되었었습니다. 이런 실험을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능력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물에 빠뜨린 뒤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 평균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데 최대 40초가 걸렸습니다.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에 3잔의 커피를, 다른 그룹은 하루 6잔의 커피를 주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가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두 종류를 같이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커피에 카페인 말고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 있게 되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 커피를 마신 사람과 카페인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과 혈당에 관계된 많은 실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실험들이 음료수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적절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줘서 운동 효과를 증진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관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하게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0mg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커피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1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 정도 되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까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은 또한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강황입니다. 노란 빛깔을 띠는 강황 가루를 넣은 커피를
골든 라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입니다.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게 되고 암세포 발생하고 증식되는 것을 낮춰주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1티스푼을 넣으면 좋은데요.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가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이 각 기업마다 커큐민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2000%까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게 되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고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진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커피의 원료 생산지인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2분의 1티스푼을 넣은 후에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드시게 되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커피를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하고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와 성장을 억제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 마시면 장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1티스푼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믹스 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몸에 이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어서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주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해 고관절, 척추, 목,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 기능 저하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나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탈모도 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점점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에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바로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사람에게도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쉽게 흡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서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주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골고루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할 때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시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또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또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대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봄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이 오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봄동으로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달달한 봄동으로 만든 겉절이도 봄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죠. 봄하면 생각나는 봄철의 대표적인 건강채소 봄동. 맛도 좋은데 건강에는 얼마나 좋은지 알고 계신가요? 봄동이란 어떤 채소인지 또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동의 특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봄동은 배추의 한 종류인데요. 일반 배추의 크기보다 조금 작고 잎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잎이 바짝 오그라들고 두꺼워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배추보다 더욱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내게 된답니다. 특히 봄동은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지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봄이 되면 봄동을 즐겨 드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봄동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채소인데요.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의 별미 봄동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봄동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저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한 비타민 C는 이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봄동에는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봄동을 챙겨 드셔야겠죠. 이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봄동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에도 영양이 골고루 공급이 되고 생기가 넘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봄동, 식단에 봄동을 반드시 추가해 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봄동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동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여주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덕분에 혈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요.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봄동에는 칼륨이 풍부하여서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짜게 드시는 분들은 봄동을 꼭 드시는 게 좋은데요. 봄동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혈관이 건강해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봄동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요즘에 암은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는 질병이 되었는데요. 봄동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동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돌연변이를 유발하여서 암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봄동을 섭취하면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체내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봄동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돕고 발암 물질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배출을 도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봄동은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천연 항암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동의 네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봄철에 먹는 봄동 무침은 입맛을 돌게 하는데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놀라시는 분 계시죠? 사실 봄동은 다이어터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봄동은 칼로리가 낮은데요. 봄동은 100g당 칼로리는 약 20에서 25kcal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같은 양의 쌀밥이 약 150kcal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채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봄동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픔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쉽게 배가 고파질 수 있는데 봄동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봄동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붓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이 붓고 혈압 또한 올라갈 수 있는데 칼륨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봄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봄동이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 봄동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 식품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효능이 200%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시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봄동과 궁합이 아주 좋은 식품은 바로 구수한 된장입니다. 봄동은 비타민 A,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된장은 단백질과 다양한 아미노산, 유익한 장내 세균을 가지고 있어 이 둘의 조합은 서로 부족한 기능을 서로 보완해주며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의 궁합도 아주 찰떡인데요. 봄동은 달콤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된장의 깊고 풍부한 맛과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봄동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영양과 맛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봄동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멸치 육수를 우려낸 다음에 된장을 풀어주시고 끓게 되면 두부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봄동을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봄동이 너무 끓으면 식감이 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참 쉽죠?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입니다. 봄동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봄동과의 조합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합은 이 피부 건강에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봄동은 비타민 C가 풍부하여서 피부의 탄력과 콜라겐 생성에 최고의 조합이니 피부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들기름을 넣은 봄동 겉절이 꼭 드셔보셔야겠죠. 이 봄동 겉절이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마늘, 간장,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양념장을 봄동과 이렇게 버무려 주면 끝납니다. 정말 쉽죠? 만들어진 겉절이는 밥이랑 먹어도 되지만 데친 두부와 함께 드셔도 아주 건강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는데요. 두부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이 봄동 겉절이와 만나면 완벽한 영양형 조화를 이뤄서 더욱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맛있고요. 봄동 겉절이 꼭 한번 집에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봄동과 찰떡궁합인 식품이 있다면 궁합이 좋지 않은 식품도 있는데요. 건강에 좋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봄동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봄동을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설탕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봄동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 설탕을 많이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칼슘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봄동에 함유된 비타민C는 설탕과 만나는 경우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이 감소할 수 있는데요. 또 봄동에 들어있는 칼슘 또한 설탕에 방해됐기 때문에 봄동의 영양 성분을 100% 섭취하려면 설탕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설탕과 만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봄동을 드실 때 설탕은 꼭 피해주세요. 또한 봄동을 비롯한 배추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봄동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 위염과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과 이 위가 약하신 분들은 봄동을 꼭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